네, 이제 부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부관 보시게 되면은 부관이라는 것은 이게 다 나열을 하면 이렇게 세 개를 말을 합니다. 효과 제한, 요건 보충, 그리고 새로운 의무 부과. 여기서 요건 보충 같은 경우에는 요건 충족적 부관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건 빼놓고 얘기를 합니다. 빼놓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의무 부과도 사실은 효과 제한 안에 포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효과 제한 안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효과 제한을 목적으로 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효과 제한을 목적으로 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야. 이유는 요건 보충은 이거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빼도 되는 거고요. 원래 빼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의무부가 이건 부담을 말하는 건데, 부담을 붙여가지고 어쨌든 플러스 10의 효과를 마이너스 2 효과를 제한시키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도 효과 제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 제한이라고만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고, 주된 행정행위에 부과된, 부과 아니고 부가예요. 붙였다. 부가가치세 할 때 부가입니다. 부가가치세. 가치에다가 부과하는 거죠. 가치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기 이제 밀밭에 밀 있을 때 이게 있겠지. 그 밀을 다시 빻으면 밀가루가 되면은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양이 같아도. 그 다음에 밀가루가 이제 빵이 만들어져. 그러면 또 가격이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발생하는 게 부가가치란 말이에요. 가치가 점점 부과되고 더해지고 있다랄 때 더해지고 있다. 그러면 그 각각의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부가가치세죠. 부과하는 종된 규율을 말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부관이라고 하면 행정이 부관이다. 뭐가 아니다? 법정 부관이 아니다. 법정 부관은 법으로 바로 부관을 붙이고 있는 것인데 그거는 법이지 부관이 아닌 겁니다. 법정 부관은 법에서 이미 정해놓은 부관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위법하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라거나 뭐 이런 식의 규범 통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규범 통제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관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주된 행정위가 아니라 주된 의사표시에 붙이는 종된 의사표시 이렇게 했었어요. 주된 의사표시라고 하잖아. 주된 의사표시에 대해서만 붙일 수 있다. 그게 바로 부관부가 가능성에서 법률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이 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 견해는 법률행위적 행정에만 붙일 수 있다라고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이유가 그때는 정의가 주된 의사표시에 붙이는 종된 의사표시 이렇게 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행정부가 얘한테 플러스 10을 주면 행정부가 그것을 일부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행정부가 자신의 의사로서 주된 의사표시 자신의 의사로서 플러스 10의 효과를 발생시켰으면 다시 부관을 붙여서 행정부가 자신의 의사로 일부를 회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주된 행정행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종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부담하고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기타 부관. 부담은 행정행위의 부가, 여기는 부과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부가라고 하든 부과라고 하든. 왜냐하면 뒤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는 부과하는 거잖아. 근데 이 의무가 여기에 담겨 있잖아. 담겨 있으니까 이걸 부과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부관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부가고 그 다음에 의무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부과가 되는 겁니다. 부담은 부관이면서 또 의무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표현이 왔다 갔다 혼용이 가능하겠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의무를 부과한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죠. 밑에 있는 부담과 조건의 구별이 중요한 겁니다. 구별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둘 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래에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 같은 경우에도 기부채납을 하라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 국민이 기부채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자기 뜻이잖아. 자기 뜻이기 때문에 확실한 문제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처럼 여기 기한에 있는 것처럼 특정 시점에 도달을 한다거나 일정 기간이 경과한다거나 이와 같이 확실한 사실의 성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조건과 부담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생긴 게 똑같이 생겼어요. 생긴 게 똑같이 생겨서 그러나 부담이냐 기타 부관이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판단하라고? 1번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를 가지고 보라고요. 객관적 의사.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그건 부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 다음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이전에 그 부관을 성취시킬 수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주된 허가,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효과 발생 전에 절대 이행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건 당장 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하라는 의미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된 행정의 효력 발생 전에 그 부관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이고, 불가능하면 부담입니다. 그 다음 부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불이행했다라고 해서 바로 주된 행정의 효력이 소멸해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존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철회의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철회했다, 부관을 이행 안 했더니 철회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거는 부관 중에서 부담이 되는 겁니다. 부담,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죠. 그는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도 끝내 불분명하다라고 하게 되면 뭘 기준으로 봐야 돼요? 국민한테 유리한 부담으로 보는 겁니다. 이행을 안 해도 허가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작용법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취소하고 전체 취소하고 비교하게 되면 바로 위법한 부관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일부 취소이 더 유리하니까 이거는 쟁송의 측면에서 봐도 역시 더 유리합니다. 작용의 측면에서 보든 아니면 쟁송의 측면에서 보든 부담으로 보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끝내 불분명할 때는 부담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미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다가 무엇을 의존을 시켜요? 주대행정의 효력을 의존됩니다. 이건 포인트가 의존입니다. 의존이 되는데, 만약에 효력 발생을 의존시키면 정지조건, 소멸을 의존시키면 해제조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시게 되면, 자료에 있는 그림 지금 다단을 나눠놔가지고 그림을 지금 PPT에서 빼놨는데, 그림 부관 시작하는 부분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해제 조건입니다. 해제 조건 같은 경우에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 부관의 성취 전까지 주된 행정위가 나왔죠. 발령이 됐고 그때부터 행정의 효력은 쭉 있어요. 굵게 있다가 그 다음 해제 조건, 부관이 성취가 되면 바로 소멸,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정지 조건 보게 되면은 행정회의가 나왔지만 행정의 효력이 없어요. 행정회의 나왔는데 분명히 통지를 받았는데 효력은 없습니다. 쭉 가다가 부관을 성취를 시켜버리게 되면 정지조건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부담을 보시게 되면, 부담은 행정의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합니다. 뭐랑 비교해요? 위에 있는 정지조건과 비교하게 되면 아직 부관을 성취 안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효력은 그냥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해제 조건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부담을 불이행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행정의 효력은 소멸 안 합니다. 별도의 철회 처분이 있어야만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존되는 거하고 의존되지 않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주시면 부담과 조건 구별이 되고요. 소멸하는 것은 해제 조건, 발생하는 것은 정지 조건. 지금까지는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가 없다가, 정지가 됐다는 건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가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생기는 거예요. 해제 조건은 효력이 쭉 있다가 효력이 해제당하는 겁니다. 해제당하는 거예요, 효력이. 그 다음에 기한이라는 것은 미래 확실한 사실의 성부죠. 시점일 수도 있고 기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이런 게 있어요. 그 기간을 딱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연금을 지급하겠다 그러면 딱 정해진 기간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500년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안 죽어버리면 연금을 계속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확정기한이 되는 거예요. 불확정기한. 그 다음 시기는 처음 시자를 쓰니까 그 효력이 발생되는 거죠. 발생을 의존시키는 게 시기. 종기는 마칠 종자를 쓰니까 효력이 소멸되는 겁니다. 소멸을 의존시키면 그게 바로 종기,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종기 중에서 존속기간이 있고 갱신기간이 있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존속기간이 있고 갱신기간이 있고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그 허가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정기간이라고 하게 되면은 주된 행정행위 효력의 존속기간입니다. 주된 행정의 효력, 종기가 되면은 주된 행정의 효력은 자동 소멸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갱신기간이라고 하게 되면 갱신기간은 조건만 개정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 종기가 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하게 되면 갱신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부과가 된다 이거예요. 허가의 갱신은 종기도래 이전에 연장 신청, 갱신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종기도래 이전입니다. 이전에 만약에 이 시간을 놓치면 주어진 조건을 이행 못한 거기 때문에 이러면 더 이상은 갱신 허가가 아닙니다. 더 이상은 기존 허가의 갱신, 연장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아예 새로운 허가를 받는 상황으로 지급이 됩니다. 새로운 상황을. 여러분 문제 보게 되면은 이 갱신기간이라는 것이 부관의 존속기간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나와요. 주대행정의 존속기간인지 부관의 존속기간인지 이 표현 조심하시고요. 뭐의 존속기간인지. 그 다음에 이 종기가 이전에 연장 신청을 안 해가지고 지나가 버려가지고 신규 허가 처리되고 있다라는 또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갱신기간이었지만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놓쳐서 이제는 신규 허가 처리되고 있다라는 또 문제가 많이 여러분들한테 출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철회권 유보 보시게 되면 철회권 유보 일정한 사유가 A라는 사유가 발생하면 철회할 것이라는 권한을 누구한테 행정청한테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철회권 유보가 붙어 있게 되면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손실보상도 불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뢰보호나 손실보상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철회권 유보. 철회권 유보 친구가 사후변경 유보 이런 친구도 있죠. 사후변경 유보. 그건 사후보관 쪽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됐던 내용이 되고요. 철회권 유보는 어떻게 구별하는 거라고 했어요? 얘는 쌍따옴표 안에 취소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철회, 취소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철회권 유보입니다. 쌍따옴표 바깥쪽에 있게 되면은 그거는 뭐가 돼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을 불이행하게 되면은 철회로 연결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부동철사 개벽에서 첫 번째 부분이 부담 불이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을 이행을 안 하면 철회가 이루어집니다. 철회가 이루어져요. 철회권 유보도 사유가 발생하면 철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철회로 연결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거든. 그럼 둘을 어떻게 차이를 비교해야 되냐? 쌍따옴표 부관의 내용 안에 취소가 들어가 있으면 철회권 유보고요. 쌍따옴표 부관의 내용 안에 취소가 안 들어가 있는데 철회를 하고 있으면 그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쌍따옴표 안에 취소가 있냐 없냐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 사유라고 했을 때 그 A 사유 말하는 겁니다. A 사유. 이건 부관 아닙니다. 이거는 수정부담. 이건 문제 잘 나오지도 않고 그냥 수정부담이란 이렇게만 나와요. 큰 의미가 없어요. A라는 허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못 해주겠고 B라는 허가를 해줄게. 이렇게 개인 택시 면허를 신청을 했더니 버스 면허를 해주는 거예요. 나 버스 없는데 뭐 이런 거. 이건 거부 처분입니다. 이건 그냥 거부 처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요건 충족적 부관이 이런데 이런 부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관이 있는 게 아니라 요건 충족적 부관은 부담의 형태로 나오거나 조건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저것도 그냥 이제 뭐 아까 우리 처분 얘기했을 때 일반 처분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결국은 다른 행정행위의 형태로 나오는 건데 불특정 다수이면 일반 처분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거는 부담이나 조건의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디에 붙는 거야? 이건 법률 효과 부분에 붙는 게 아니라 재량 부분에 붙는 게 아니라 이거는 법률 요건 부분에 붙는다라는 좀 특징을 갖고 있죠. 요건 충족적 부관은 법률 요건 쪽에다가 붙이는 부관을 말하는 것인데 이건 결국은 부담이나 조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된다. 여기서 이제 다른 것들은 실제로 지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법적 성질은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오는 법적 성질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처분이냐 아니냐 이걸 질문을 하게 돼요. 처분이냐 아니냐, 행정성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걸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관의 종류를 구별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 친구는 좀 특이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나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공유수면 매립 면허라고 하게 되면 공유수면 매립 면허 특허라고 했죠. 간척사업 같은 거라고 했어요. 여기도 역시 준공검사라는 게 있겠죠. 간척사업이 끝났다. 끝날 때 하는 게 항상 준공검사가 되는 건데 이 준공을 인가할 때 일부
매립제에 대해서, 일부 매립제에 대해서 원래는 공유수면의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되면 공유수면 매립제에 대한 소유권은 매립권자한테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이 우리나라 땅을 넓힌 사람이 그냥 그거 갖는 거예요. 그냥 갖는 건데, 그런데 그 중에 노른자 땅 바로 일부에 대해서는 국가한테 귀속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일반적인 부관과는 조금 다르다고 했죠. 위에는 요건 충족적 부관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건 뭐라 불러요? 법률 효과 일부 배제라고 부르죠. 법률 효과 일부 배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원래 1, 2, 3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A라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관 붙여서 할 수 있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부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부관이 되는 거고, 이 친구는 어디에 붙인 거예요? 법률 효과 부분에다가 붙인 거예요. 법률 효과 부분에. 그런데 요건 충족적 부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법률 요건 부분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법률 효과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 법률 요건 부분에서 만약에 1, 2의 요건은 갖췄는데 3의 요건을 못 갖추었어요. 이랬을 때 여기다 이렇게 부관을 붙이면서 3번 요건 충족 조건부 영업허가 이렇게 내주게 되면 그런 게 바로 조건부 영업허가, 그 부관은 요건 충족적 부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건을 충족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요건을 충족하라는 거야.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바로 허가 효력이 무조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이 요건 충족적 부관은 뭐라고 했어요? 부담으로 나올 수도 있고 조건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 부담으로 나오게 되면 이 조건부 영업허가가 나오면 나는 바로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정지 조건부 영업허가로 이렇게 나와서 이게 부담이 아니라 조건으로 들어와 버리게 되면은 우선은 허가가 나온 건 맞는데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3번 요건을 나중에 충족해도 되긴 하지만 충족을 했을 때부터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했을 때부터. 그래서 요건 충족적 부관은 법률 요건 부분에 붙여지는 것이고 그것은 부담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건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담으로 나올 수도 있고 조건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건 부분에 붙는 거고, 그 다음에 뭐든지 간에 이 부관이든 이 부관이든 원래는 이쪽이긴 하지만 이렇게 눈사람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라면 지금 얘기한 법률효과 일부 배제는요 이렇게 사과 모양입니다. 사과 모양, 이렇게 사과 모양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사과 모양인데 이 부분이 뭐예요? 발생을 안 합니다. 이 부분이 처음부터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이거는 아예 잘라내고 주대행정위의 효과를 발생을 시키는 게 이게 바로 법률효과 일부 배제입니다. 법률효과 전체의 소유권을 줘야 되는데 일부를 제끼고 주는 겁니다. 제끼고 주는 게 법률효과 일부 배제. 그게 지금 얘기한 귀속 처분이 되는 거고 폐지라고 하게 되면 그냥 취소라고 불러도 상관없죠. 행정행위를 취소한다, 폐지한다 같은 말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직권 취소하고 철회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청이 일단이라고 했어요. 일단만 넣습니다. 일단만 넣어요. 일단만 넣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위법함에도 일단은 유효하게 성립했다. 그 말이에요. 위법하지만 일단은 유효하게 성립했다. 그리고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해서 부당도 되죠. 부당.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자 그러면 위법을 얘기하는 것은 맞는데 이건 지금 처분청이 취소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결청도 부당할 때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처분청은 부당할 때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한 경우를 포함해서 직권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보통은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죠. 근데 위성소 적발장이죠. 위성소 적발장. 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결격 사유가 있는데 공무원 임명 처분을 했어요. 근데 판례는 이거를 절대적 소극적 요건이라고 해서 무효 사유로 보죠. 그런데 취소 사유를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김현태 교수님이었었는데 김현태 교수님이 최근에 무효 사유설로 돌아서시면서 취소 사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힘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취소 사유를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중대 명백성설 적용을 시키자. 예외 인정하지 말자. 그렇게 치면요. 공무원의 지위가 발생한 겁니다. 발생한 거고 결격 사유가 있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30년간 근무를 했다고 쳐봐요.
근데 발생은 했지만 공무원 임명 처분은 분명히 위법했던 건 맞죠. 공무원법에서 이런 사유가 있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되라고 임명을 한 거니까 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한 건 분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직권 취소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친구가 지금 30년 동안 여기서 근무를 해왔는데 직권 취소를 했더니 소급해갖고 처음부터 효력이 30년을 소급해버리게 되면 이 사람의 법적 안정성은 상당히 심각하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 판례가 어쩔 수 없이 무효로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좀 이해가 되죠. 이걸 취소 사유로 봐버리게 되면 그냥 중대 명백성설 적용을 시켜버리게 되면 국가가 실수로 임명을 해버리게 되면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그죠? 그런 거 고려하면 이제 사실 정책적으로 판례가 이걸 무효로 이제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만약 취소 사유로 보게 되면 그때 직권 취소는 위법해서 한 건 맞지만 장래를 향해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게 당연히 법치행정의 원리에 맞을 겁니다. 그렇죠? 직권 취소도 장래효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철회란 행정청이 적법하게 행한 것인데 성립 후에 이후에 발생 후발적 사유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적발장이죠. 적발장 이렇게 들어가서 장발장이 아니고 적발장입니다. 후발적 사유 요걸 봐요. 여기서 위성소하고 적발장하고 핵심은 발이에요. 발. 손이 아니라 발입니다. 그래서 이 발을 봐야 돼요. 취소하는 사유가 뭔지를 봤을 때 후발이면 철회 보내고요. 후발 아니면 그냥 다 직권 취소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후발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고 원칙적으로는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것도 당연히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연구개발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걸 룸사롱에 써버렸다. 그럴 때는요. 이미 쓴 돈도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받아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소급표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국공립학교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입니다. 퇴학이라는 게 뭐 이런 행위가 있는 게 아니죠. 사실 퇴학이라는 거. 저거는 영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특허였었습니다. 신분 설정행위. 권리관계 설정행위가 국공립학교 입학허가 결정이 되는 것인데 퇴학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게 되면 영조물을 지금부터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시키는 거죠. 상실시키는 거니까 이건 뭐에 해당해? 철회입니다. 철회. 그래서 데모를 하다가 퇴학을 당했다. 그러면 이제 철회 처분 당한 거야. 특허 철회가 된 겁니다. 특허가. 그럼 이건 뭐겠어요? 정학은 이거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정지된 거예요. 정지된 겁니다. 그렇죠? 이용 정지 처분이 된 겁니다. 이용 정지 명령이 나온 거죠.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취소 처분을 했다. 취소 심판을 청구를 했고 인용이 됐고 행심위가 재결청이 취소 재결을 한 거예요. 또 변경 재결, 일부 인용으로 변경 재결을 한 겁니다. 전부 인용이든 일부 인용이든 취소된 변경이든지 간에 그것이 만약에 형성 재결이라고 한다면 이 형성 재결에 의해서 이미 처분 효력 및 법률 관계는 형성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이 그에 대해서 다시 A 처분을 취소한다는 또 변경한다는 취소 처분, 변경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미 취소되었다, 변경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관점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사실행위고 처분이 아니다. 간혹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안 되네. 그래, 네, 손을 좋아하는구나. 네. 처분 취소 명령 재결입니다. 명령 재결이 나왔습니다. 명령 재결. 취소 명령 재결이 지금 행정심판법에는 삭제되고 없죠. 만약에 취소 명령 재결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재결은 형식의 하자입니다. 형식의 하자. 행정심판법이 인정하지 않는 형식의 재결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땐 형식의 하자가 발생합니다. 형식의 하자가. 취소명령 재결이 지금 공무원법이나 다른 개별법에 있습니다. 그 다음 변경명령 재결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행정심판법에. 이렇게 되면 얘들은 명령 재결이지 형성 재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처분의 효력을 변동시킨 사실은 없고 법률관계를 변동시킨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명령에 따른 취소 처분, 변경 처분이 나와야만 비로소 처분 효력과 법률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뒤에 거는 요거는 처분이 맞습니다. 처분이 맞고요. 이 명령에 따라야 되는 따르는 이건 뭐야? 따르는 반복금지 의무 아니고 재처분 의무 아니고 원상회복 의무 아니고 저거는 일반적 기속력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 기속력. 확약.
확언은 모든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확약은 행정행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행정행위만을 요것만 국한되는 건데 발령이나 불발령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양쪽 다 약속을 해줍니다. 확실한 약속을. 행정청은 스스로 구속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발령은 수익적 처분의 발령을 말하고 불발령은 침익적 처분의 불발령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약은 어쨌든 전체적으로다가 수익적 효과를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수익적 효과를. 상대방과 약속을 하는데 너 침익적인 약속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약속은 이제 수익적인 걸 말하는 거죠. 우선순위 결정을 우리 판례가 확약에 불과하고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다라고 판시를 했는데 우선순위 결정 거부에 대해서는 처분이라고 인정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우선순위 결정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결정 거부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결정 거부 우리가 행정심판의 고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했죠. 행정심판의 고지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한다면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기간은 얼마 안에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알려주는 게 고지제도잖아요. 고지는 사실행입니다. 사실행인데 고지 거부는 처분입니다. 고지 거부는 처분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는 사실행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죠. 처분이 아닌데 수리 거부는 장래 위헌 방지에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처분 인정하죠. 이렇게 원행위는 처분이 아닌데 거부행위는 처분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판례가 우선순위 결정 거부는 처분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놓으시고 이 자동화 결정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법적 성질 검토하는 데 있어서 전자와 경량에 때 이거 핵심이야. 인력을 투입할 수가 없다. 인력을 투입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갖고 연금 지급을 하는데 여기다가 또는 조세 부과를 하는데 여기다가 뺑뺑이를 붙이는데 여기다가 신호등을 관리하는데 여기다가 막 공무원 막 다 투입하게 되면 공무원 올해 100만 명 뽑아야 됩니다. 100만 명. 신호등마다 최소 한 명은 배치해야 될 거야. 한 명하고 되겠습니까? 교대 근무를 하다 되면 2명씩은 배치해야 될 거야. 그렇게 되면 공무원 몇 명 필요합니까? 그렇죠?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이럴 때는 프로그램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 프로그램의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이고 그 다음에 이 자동화 결정이 이루어지는 행위는 전부 다 행정행위입니다. 전부 다 처분입니다. 다 처분이에요. 그래서 신호등에 교통신호가 든 빨간불 나오면 가면 안 되는 거, 파란불 나오면 가면 되는 거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 다음 중고등학교 뺑뺑이 들어가게 되면 나는 그 학교 다녀야지 딴 학교 다닐 수 없고요. 그 다음 조세부과 결정 나오게 되면 세금 내야 되고요. 공무원 연금 지급 결정 이건 뭐였어요? 확인이었죠. 확인. 요거를 인정을 받아야만 확인을 받아야만 연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자동화 결정으로 나오는 프로그램 입력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공무원으로 몇 년 동안 일을 했는지 이런 거 입력하면 금액이 바로 똑 떨어진단 말이에요.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법에 다 공식이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처분이 됩니다. 네, 손을 좋아하는구나. 노트북을 하나 가져와야겠다. 말을 안 듣네. 그치? 이 도도한 새끼야. 응? 가끔 도도한 새끼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죠. 그런 얘기 했는데, 그때는 TV에 나왔던 거고요. 도도한 개새끼론을 펼치시는, 머리 잘랐잖아요. 어저께. 머리 잘랐는데 그 미용사분이, 도도한 개새끼론을 펼치시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되게 재밌는 분이야. 우와, 되게 신기한데요? 대충 맞는 것 같아. 뭐라지? 문재인이 당선된 후에 계속 불이 나고 있다. 박근혜 때는 작고 배가 침몰하고 막 이렇게 물사고가 났다. 이런 걸 막 연결을 시키는 거야. 그래 내가 그랬지. 그럼 이승만은 6.25를 일으켰나요? 막 그랬지.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연결을 너무 잘해. 너무 잘하더니 그 다음 이론이 뭐냐면 개는 주인을 닮는다. 그래서 개의 표정과 그의 대응 방식은 주인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서 자기 사람을 계속 만나잖아. 미용사니까. 그렇죠? 만나다 보니까 부부가 되게 도도한 사람들은 개도 와서 만지면 짖는데 부부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를 만지면 애가 막 꼬리를 흔들고 한다는 거야. 아주 도도한 놈시키 이건. 우리 원장은 도도하지 않은데 넌 누구 거냐? 계약. 비권력적 공법관계에서 행해지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공법상 계약이나 공법상 합동행위.
예,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 당사자 간의 반대의사 합치 이거죠. 반대의사 합치. 청약과 승낙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같은 방향의 합치가 바로 공법상 합동행위죠. 공법상 합동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사립학교 이사 선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취임 승인을 하면 인가라고 했죠. 근데 이사회에서 갑이라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을 하기로 결의를 하게 되면 그 찬성한 거잖아요. 같이 찬성한 거니까 그런 게 바로 예, 합동행위에 해당하는 같은 방향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정비조합에서 공법상 합동행위가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 용역계약, 이 용역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계약이라고 했죠. 이름만 계약이고, 예, 국립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예, 영조물입니다. 영조물 법인이고 영조물 의사가 포함되어 있죠. 영조물인데 영조물에서 인적 요소를 빼면 공물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국립의료원의 부지 및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물입니다. 행정재산이죠. 행정재산인데 그 중에 부지, 일부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는 환자들이 쓰는 주차장인데, 근데 A라는 회사한테 네가 관리해라 이렇게 한 거야. 네가 관리해라. 국립의료원에 있는 예, 주차장 부지 부분을 A라는 회사한테 직접 안 하고 네가 관리해라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럼 위탁관리 용역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게 되면 예, 요거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입니다.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 저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공공용물입니다. 공공용물. 의료원을 드나드는 이제 고객들이 사용하는 공공용물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A 회사라는 예, 특정인한테 주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이기 때문에 공물 사용권 설정으로서 특화입니다. 계약이 아니고. 예, 공중보건위 공보위 같은 경우에는 그 채용계약을 우리가 공법상 계약으로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의 해지, 공법상 계약의 해지가 맞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항상 처분이냐 아니냐 이거죠. 처분이 아니냐. 그러나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밑에 있는 전공입니다. 인턴이나 레지던트 같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애들 맞죠? 애기들 예, 왔다 갔다. 예, 얘들 잠 못 자죠, 그렇죠? 예, 저기 아주대학교 맞죠? 그분 아주대학교? 예, 그쪽에다가 이제 인원 좀 보충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또 의사들이 반발을 했죠. 네,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누구 말이 맞을까요? 나는 오히려 지금 얘기한 이 의사협회 쪽 얘기가 더 맞는 것 같은데, 예, 더 맞는 것 같은데. 그 문제, 몰라. 예. 이거 외과 의사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형외과 의사 욕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분은 철학적 접근이 아니에요. 그런 접근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세상에 안 힘든 직업이 어디 있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다 인정해야 되나? 열심히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럼 뭐 짱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죠, 세상을. 그렇죠? 그런 문제가 아니죠. 성형외과 의사는 당연히 욕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욕하고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서 도움을 줬다? 그렇게 치면 우리 마약 열심히 팔아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그 산업이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비트코인 더 확대하면 안 됩니까? 이런 식의 접근하면 너무 무철학적이죠. 그죠? 그러면 좀 말이 안 돼요. 거기에 왜 국민들이 나는 동의하고 넘어간지 이해가 안 돼요. 논리가 너무 흠결이 많은데 1초 만에 반박이 되는데 자기 피곤하다는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그분보다 내가 더 피곤하거든. 시간 잠 하나도 못 자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피곤하면 장땡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문재인이 제일 잠 못 자겠네.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접근 방법은 이 사람들 얘기 난 어느 정도 난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공이 얘네들은 사법상 계약이에요. 사법상 계약.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우체국 가고 대학생들 알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알바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그거 타이핑 알바 이런 거, 입력 알바 이런 거. 예, 갔다고 우리가 공무원 아니잖아. 이제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 그치? 예, 공무원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건 그냥 사법상 계약. 얘랑 달라요, 공보. 이거는 지금 군복무 하고 있는 거잖아, 군복무. 그렇죠? 이건 보충력. 이건 군복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협의. 이 협의가 지금 공용 수용 절차 시작된 후도 토지보상법 26조의 협의도 16조뿐만 아니라 26조 협의도 다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는 게 판례 입장이고,
환매권의 행사. 그래서 내 땅을 국가가 뺏어가는데 그 뺏어간 땅을요, 사용을 안 하고 방치하고 있거나 이제 필요가 없어졌을 때는 내가 다시 팔어라고 요구할 수 있죠. 이거 무슨 권리라고 했어요? 형성권.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만 하게 되면 바로 무슨 효과 발생? 사법상 매매계약 성립의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법상 매매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 문제로도 많이 나오죠. 이렇게 되게 되면 지자체가 당사자가 돼서 체결하는 계약은 사법상 계약, 처분은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또 여기 지방재정법 나오면 여기는 예산회계법에 따른 이렇게도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가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해서 체결하는 계약 사법상 계약. 사법상 계약 이렇게 되고 처분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조달계약, 조달행정이니까 이건 당연히 순수한 사법관계, 인력 조달이든 물품 조달이든 상관없이 당연히 사법상 계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용자라고 이게 몸짓자라고 그 다음에 노래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 잘하면 계약, 그쵸? 계약입니다. 노래 잘하면 계약해야지, 그죠? 계약해야지. 노래 잘하면 계약해야죠. 노래방도 가본 지 한 1000년 된 것 같다. 어떻게 생겼었지? 노래방이? 그 마이크 있나 거기? 여러분을 만난 후 많이 힘들어져요, 내 인생이.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여긴 진짜 뭐가 이렇게 많어? 노량진은 너무 빡센 것 같아, 일정이. 살아남아야지. 내가 10개까지 늘려본다, 강의를. 10개까지 늘렸는데 내가 출석률 안 나오면 내가 진짜 눈 다 파버릴 거야, 내가. 알겠어? 10개 다 돌아, 알았어? 매직 스쿨은 내가 10개 다 듣게 해줄 테니까 들어오면 딴 과목 못하지, 그지? 일정한 법적 효과,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발생을 의도하는 게 뭐라고요? 사실적 효과야. 사실적 효과. 법은 실체법이고 권리 의무를 담고 있는 법이니까 효과는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죠. 사실적 효과만 있는 건데 이거죠. 이거 비권력적 사실행위. 공권력 행사의 실체를 갖냐 안 갖냐 이거의 문제인데 순수한 의미의 사실행위, 원래 의미의 사실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이건 처분 아니죠. 권력적 사실행위는 요 분을 보세요. 법령이나 행정행위를 집행하기 위하여라고 했죠. 집행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실행위의 종류를 이렇게 구분을 안 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기도 해요? 이거를 집행적 사실행위, 단독적 사실행위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거든요. 권력적 사실행위는 이건 집행적 사실행위 쪽이에요. 이건 단독적 사실행위 쪽입니다. 이게 집행적 사실행위니까 뭔가 집행을 하는 물리력 행사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알겠어요? 이건 집행적 사실행위 쪽이라고요. 집행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집행행위가 뭐가 있잖아요. 뭔가를 하고 있어. 단순히 문서 작성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뭔가 하고 있으면 다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교도소장의 서신검열행위, 서신검열행위. 저건 또 다른 의미도 하나 포함을 하고 있어요. 교도소장이 나한테 온 슬기로운 깜빵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나 끝나면서 울었어. 와, 집중을 안 하잖아요. 작업을 하면서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켜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옆에다가 노트북을. 근데 막 감동이야. 막 그래서 좀 울었어. 와, 슬기롭더라고요. 깜빵 생활이. 깜빵 생활. 근데 서신을 검열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어요. 근데 헌재가 여러분들한테는 한 번도 소개되지 않았을 텐데 옛날에 이거 처분 아니라고 봤어요. 아니라고 본 적 있어요. 아니라고 봤다가 헌재가 입장을 바꿔서 처분으로 바꿔먹은 거예요. 바꿔먹었거든요. 근데 처분으로 인정한 다음부터 교과서에 소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시중에 교수님들 교과서에 거기서부터 소개가 시작하거든. 옛날엔 다시 인정 안 했었어요. 남의 그냥 뜯어보는 거예요. 남의 편지 뜯어보는 건데 이거는 권력적 사실행위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던 거고요. 근데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생각을 해봐야죠. 저기다가 헌법소원 청구를 했거든.
예, 저건 헌법재판소 결정내 쪽입니다. 그런데 헌법소원 청구를 했는데 그 서신 검열에 대해서 얘가 이제 취소를 해주면 뭐 할 거냐고. 이미 검열 끝났잖아. 그쵸? 그 청구의 이익을 인정을 했어요. 왜 인정을 했다고? 요거 그냥 놔두면 저 새끼 또 나중에 또 남의 편지 또 뜯습니다. 또 뜯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라는 거 확인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연히 서신 검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적 사실이 어때요? 단기간에 종료되는 특징이 있잖아요. 종료가 되면 원칙적으로는 소의 이익, 청구의 이익은 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예외적으로 인정을 했던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교도관 참여 대상자 지정, 요거는 대법원이죠. 저 이제 BBK 김경준 씨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김경준 씨는 면회를 할 때마다 교도관이 따라 붙으라고 해서 녹음 녹화를 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녹음 녹화가 끝났잖아요. 끝났지만은 아예 지정해 놨잖아. 얘는 고정, 얘는 녹음 녹화 고정. 그러면 다음번 면회 때도 무조건 또 녹음 녹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결론 내리는 게 맞는 거죠. 맞는 거기 때문에 또 이거는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 이건 협의의 소익을 똑같은 이유에서 인정을 한 거야. 똑같은 이유. 위에 건 헌법재판소, 밑에 건 대법원. 근데 요거의 의미는 뭐예요? 14년도였는데요. 14년도에 교수님들이 저 14년도에 저 판이 딱 나왔을 때 이게 2014년도의 선고 판결 중에서 7법 다 포함해 제일 중요한 판결이다. 이랬어요. 제일 중요한 판결이다. 잘 안 나와. 공무원 시험에 보면 제일 중요한 판결을 그렇게 떠들어 놓고 나서 왜 안 내지? 몇 개밖에 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수인 하명이라고 해서 수인 하명설의 입장을 대법원이 확실히 짚어버렸던 거죠. 요거 전에는 뭐였어요? 요거였죠. 단수 조치. 저 때는 판례가 대법원에서 이게 권력적 사실행위고 처분이고 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수 조치에 대한 취소를 각하 안 시킨 거예요. 그냥 각하 안 시키고 받아준 거야. 받아준 거면 처분인 거잖아. 처분인 건데 얘가 어쨌든 물리적인 어떤 행위를 하고 있잖아. 물리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다들 이제 저 권력적 사실행위인데 처분으로 받구만 이렇게들 그냥 추정했던 겁니다. 이제 지금은 이걸로 기억해야 되는 거고 참여 대상자 지정에 녹음 녹화하는 거. 교도소 재소자 이송 조치 이것도 간혹 나오죠. 재소자 이송 조치. 이거는 누구 거라고 했어요? 이소위원장, 민주노총 깃발 아래 다시 모여 뭐였어 그다음. 하여튼간에 민노총 전 위원장 이소위원장을 안양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쫓겨냈던 사건입니다. 교도소장이 나쁜 놈의 새끼. 너 지옥가 그러다가. 그래서 이게 뭐였어요? 이 사람 형사재판이 상고심에 가 있는 상태였어요. 상고심 계류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인을 못 만나게 하려고 진주에 보낸 거야. 진주에 보내면 변호인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맨날 내려와야 되잖아. 맨날 서울에서부터 내려올 수가 없잖아. 그렇죠? 거기 뭐 가족 어쩌고 가족은 좀 안 만나도 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상고심이에요. 그럼 당연히 계속 긴밀하게 작전을 좀 짜줘야 되는데 진주를 내려보내버렸죠. 불법 게임물 수거 폐기랑 살모넬라병 감염된 쇠고기 수거 폐기는 즉시 강제. 즉시 강제는 당연히 뭐예요?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 인정되죠? 이건 이제 둘 다 똑같은 거죠. 시간상이 아니라 성질상 사전에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로서의 즉시 강제. 행정지도란 지도원이 오시는 거예요. 지도원. 북한과 일본의 지도원은 상당히 무서운 건데 우리나라는 뭐 왜요? 이러죠, 그렇죠?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지도도 당연히 뭐예요? 조직법적 권한은 있어야 됩니다. 조직법적 권한은 있어야 돼요.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가 없는 거지.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 없는 거지 조직법적 근거가 필요 없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행사불행사, 자기부자기, 지도 권고, 조언, 요청, 하여튼간 별의별 하여튼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건 임의적 협력,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서 비로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행위라고 써 있어요. 행정절차법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후에 권고 이런 표현 썼죠. 권고.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 여기서 뭐예요? 성희롱 결정. 성희롱 결정만 할 수가 없다고 했지? 둘은 합쳐지는 거다. 합쳐지는 거다. 얘들은 하나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희롱한 강사의 인격권, 시정조치 권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의무를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그 처분성이 인정이 된다. 공급 거부 요청 저는 인정하는데 판례 인정 안 하죠. 판례는 요청 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렇게 치게 되면 모두 마찬가지겠어요? 관어사업 제한 요청도 처분 아니라고 보겠죠. 판례는 관어사업 제한 요청, 공급 거부 요청, 요청 행위는 전부 다 처분이 아니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공정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 사용 권장을 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권장, 이것 때문에 지도, 권장. 사용 권장을 했다고 했을 때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가 달라요? 표준약관이랑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고, 그 표시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행정지도가 아닙니다. 행정처분이 맞다. 행정지도가 처분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항상 뭐를 기준으로 뭐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걸 따르지 않았을 때 뒤쪽에 불이익 조치가 대기하고 있으면 그건 처분으로 가는 거라고 했죠. 그건 더 이상 행정지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불문경고, 함양군 공무원 불문경고 상황이 요거예요. 압축하면 지자체의 인사사무처리 지침의 행정규칙이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불문경고 받으면 1년 동안에 거기다가 불문경고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불문경고자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표창을 못 받게 된다. 표창을 못 받는 불이익 방지 필요에 따라서 불문경고의 예외적인 처분성을 인정했던 사건이죠. 실무적으로는 이 불문경고가 사실상 징계처럼 사용이 되고 있어서 자꾸 문제를 내는 거예요. 공무원법에는 단 한마디 언급 없는 내용인데 이 경고 조치라는 거는, 근데 실무적으로는 경고를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들이. 조사, 이것도 이제 위에가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얘는 행정조사기본법, 정의는 언제나 2조죠. 거의 다. 행정기관이 필요한 정보나 자료입니다. 어떤 직무 수행을 하려고 필요한 정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거예요. 수집하기 위한 거. 뭐 여기를 보시면 이게 편하죠? 음주측정, 이거죠. 음주측정은요, 행정조사 중에서 이거는 강제조사입니다. 강제조사. 그래서 우리 도로교통법 44조에 보시게 되면 음주측정, 호흡을 통한 측정을 할 때 상대방은 그에 응해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이 있어요. 응해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이 있고, 그게 바로 수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수인 하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에서 아예 수인 의무를 부과해 버렸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이해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임의조사가 아니라는 거죠. 음주 측정을 하자고 할 때 내가 싫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시집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처벌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뭐 행정 제재를 할까, 형사 제재를 할까, 이런 식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게 이 친구의 입냄새거든요. 입냄새, 술냄새, 그거를 수집하는 겁니다. 수집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종류가 두 개다. 강제 임의조사가 있고요.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다가 어떤 실력을 행사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강제조사. 임의조사는 상대방의 협력을 얻어서 이루어지는 건데 뭐가 원칙이야? 비권력 조사. 임의조사가 원칙입니다. 임의조사가 원칙이니까 강제조사는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보세요. 임의적으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얘가 이제 세금 탈루 사실을,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던 사무장입니다. 사무장이 거의 이제 퇴사를 하고 나오면서 그 세금 탈루 사실을 세무관청에다가 찔렀어요. 찔러가지고 이름 뭐예요? 정기조사가 아니라 비정기조사, 제보를 받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비정기조사를 들어가게 되는 상황인데, 이제 상대방 변호사한테 이제 알려줬죠. 당신이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세무조사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도 법을 아는데 받겠습니까?
안 받겠죠. 아, 제가 국외 출장이 워낙에 바빠가지고 지금 좀 나가야 되는데 기간을 좀 연장합시다. 예, 그래서 연기 신청을 하는 거예요. 연기 신청을. 시기를 좀 연기를 해달라. 연기 신청. 이건 뭐예요? 예, 이번 세무조사에 대한 거부잖아요. 거부니까 이것은 임의적 협력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강제조사이기 때문에 이 세무조사는 권력적 사실행위고 처분이라고 봐야 한다. 그 다음 이용원 업자가 문을 잠그고 불응하는 경우에 부릉부릉 이발소 업자인데 안에서 이발을 안 하고 다른 걸 좀 합니다. 다른 걸 뭘 하겠어요? 성매매. 지금은 뭐 진짜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발소 이코로 성매매 이렇게 지금 막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미용실을 남자들도 많이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는 이발소 이게 돌아가면 믿음이 안 가.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죠? 예, 그래요. 문을 잠그고 불응한 경우에 제 손을 아주 좋아합니다. 언제까지 좋아할래? 좋아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상대방이 문 잠갔죠? 임의조사 실패. 따라서 강제조사로 전환. 그럼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 인정. 그냥 요즘에 또 문제 좀 자주 나오는 게 이런 거죠. 가정폭력 신고. 이거를 우선 이거 보시게 되면 어저께 신림동 수업에서 그건 노무사 수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출입조사 이게 뭐냐면 사법시험 문제인가 그랬는데 이 문제가 대문 개방을 요구를 했는데 안 열어줬어요. 안 열어줘갖고 얘가 가서 시건장치를 다 부셔버렸어요. 경찰이 부셔버리고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더니 안에서 식칼 들고 노는 거예요. 식칼은 밥하는 때 쓰는 건데 엉뚱한 데 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칼을 이름을 다시 붙여주고 이름표를 나왔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걔 들어갔는데 뭐 실제 문제는 뭐였냐면 이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이게 그냥 일반 다세대 주택인데 근데 거기 이제 안쪽 집에서 이제 식칼 갖고 막 이렇게 뭐 반대 여자분 같은 경우에 식칼이 아니라 쌍칼을 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식칼만 나왔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있잖아. 여기서 이제 이 집주인이 대문이 부셔졌잖아. 어떻게 구제받을 거냐 이런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행정조사죠. 강제조사죠. 거부했으니까 강제조사죠. 권력적 사실행위죠. 이미 종료됐죠.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협의 수익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11조의 2에 최근에 뭐가 들어왔어? 손실보상 규정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잖아요. 손실보상 규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없이 이거 뭐 손실보상 청구 소송하면 당연히 돈 줘요. 국가가 이제는 돈을 줍니다. 이게 그걸로 끝내달라는 문제인데 이게 마지막 사시 문제인가 바로 전년도 사시 문제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딱 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앞에 있는 놈이 뭐 이상한 질문을 해갖고 요쪽에 있는 학생이 되게 젊은 친구였거든. 그래서 젊은 친구 막 그랬더니 얘가 뭐라 했고 윗집에서 층간소음을 발생을 시킨다. 어쨌든 시끄럽잖아. 그치? 어쨌든 시끄러웠지? 이거 제압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했죠. 층간소음은 소송을 할 필요가 없으며 직접 올라가서 싸울 필요도 없다.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자를 아예 죽음으로 몰아버리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신고하면 됩니다. 지금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법이 다 정비돼 갖고 이게 엄청 엄격해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안에서 대답도 안 해도 분명히 신고가 들어왔어요. 진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사람이 없어도요 상대방이 안 열어주는 걸로 의제하고 경찰이 그냥 부셔요. 옛날에 이게 안 됐거든요. 부셔요. 부시는 걸 허용하는 법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가정폭력방지법 9조의 4인가 그렇습니다. 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셔버리거든요. 그러면 시끄러웠잖아 위에서. 난 가정폭력인 줄 알았지. 이렇게 말하면 돼요.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폭력인 줄 알았죠. 네. 그래서 신고했어요 라고 하면 되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허위 신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면 올라가고 경찰이 가고 당연히 조용히 시키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집 문도 다 부셔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시끄럽게 하면 어떻게 해요? 또 신고하시면 돼요. 신고하면 공무원은 무조건 출동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올라가 싸우지 말고요. 예, 그 소음 발생 이런 거 갖고 얘기하면은 경찰들이 출동을 잘 안 해요. 예, 좀 참으세요. 이렇게 잘 얘기하세요. 이러거든요. 내가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다 말하지 말고 위쪽에서 사람 죽어나가네. 예, 가정폭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 뭐 허위 신고에 정확한 뭐 그런 것만 없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예, 신고하면 경찰이 항상 와서 조용히 시켜줄 겁니다. 네, 좋은 방법을 하나. 여론조사와 인구 통계조사.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전혀 의미 없는 그냥 임의조사입니다. 임의조사. 아니 와갖고 그러잖아. 우리 와갖고 몇 년에 한 번씩 와갖고 저기 뭐 혼자 사세요? 혼자 산지 몇 년이다 아직도 모르냐 국가가? 나 막 이러거든요. 네, 내 전화번호 모르냐? 막 이러거든요. 네, 써줘야지, 그치? 네. 조사원 오면 써줘야죠. 그 외에 국공립학교 조교수 임용기간 만료통지. 원래 이름은 임용기간 만료통지였습니다. 재임용 거부의 취지로 행해졌다라고 인정을 해줬죠. 요번에 인정을 해준 것이고, 예, 서울대학교 김민수 조교 사건이죠. 밑에 거랑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공립대학교 예, 교원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교원 임용 거부는 처분이 아니라고 했죠. 예, 너는 지금 예, 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없다라는 것을 그냥 확인해주는 관점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고, 이거는 이제 신청권을 인정을 하게 됨에 따라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연결됐던 핵심은 재임용 기대권을 인정을 했다. 재임용의 문제하고 그냥 신규 임용의 문제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유일한 면접 심사 대상자 선정자에 대한 교원 신규 채용 중단. 또 얘하고 비교해봐요. 얘하고 한번 비교해보게 되면 예, 교원에 대해 저 신규 채용 중단은 사실 거부잖아요. 그치? 거부된 거잖아. 거부된 건데 교원 임용 거부는 처분이 아니거든. 처분이 아닌데 지금 근데 얘가 한 명밖에 없어. 한 명밖에. 그래서 얘가 마지막 면접 심사 대상자야. 그럼 얘는 무조건 한 명 이상을 뽑으면 얘는 무조건 된 거잖아. 지금 된 건데 그만합시다. 뭐 이렇게 딱 죽여버려야죠. 그렇죠? 예, 그때 죽이지 말고 처분성 인정되니까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이건 뭔 놈의 당연퇴직이든 간에 다 처분 아닌 거고요. 공무원 시험 승진 후보자 명부 삭제 행위. 이거는 그냥 누구를 승진시킬 것인지를 판단하는 그냥 예, 자료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료기 때문에 이거를 삭제했기 때문에 승진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승진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징계 처분을 예,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승진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저거를 명부에서 이름을 지웠다. 그것 때문에 승진이 안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저건 처분이 아니고 왜 그러는 거냐면 징계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 옛날에 받은 징계 처분 가지고 삭제를 해버린 거야. 그래갖고 뭐하냐 지금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삭제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삭제가. 그 다음 공공조합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 등. 이 공공조합 공법상 사단법인이죠. 사단법인. 뭐 얘뿐만 아니라 예, 영조물 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지 간에 공법인의 경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서 수행을 하면 그 범위 안에서 분명히 공법관계,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되는 건 맞지만 뭐라고요? 위탁받은 사무가 아니에요. 징계처분. 인사조치는 위탁받은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사법관계예요. 이건 사법관계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요거는 이제 공법인이면 이거는 사법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면 초등이든 중등이든 고등이든 대등이든 예,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처분이 아니다. 이건 사법상의. 물론 이거 둘 다 사법상의입니다. 여기에 근로관계도 사법관계예요. 이건 원래 사법인이어서 원래 사법관계인 거고요. 둘 다 사법상의이고 처분 아니다.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나 고발 의견은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건 너무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고발 자체 가지고 뭐 예, 영향받는 건 아니죠. 이것도 얘하고 똑같은 거지. 공공조합, 마사회. 얘도 역시 예, 조교사나 기수에 대한 부분은 예, 면허를 취소하는 부분은 위탁받은 공행정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라 사법상행위. 이것도 사법상행위가 되고,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신임, 불신임 뭐 다 처분이죠. 요거는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제명 의결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지목 변경 신청이나 이거 용도 변경 이거죠. 토지하고 건물 지목 변경 신청과 용도 변경 신청에 대한 반려 같은 경우에는 그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건물이나 토지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처분이라고 보는 게 반려 입장이고, 군의관의 신체 등기 판정 이것만 가지고 병역법상의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병무청장의 지방병무청장의 병역 처분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만 가지고 구체적인 효과가 발생한 건 없다.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시책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입지 선정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혁신도시로 됐다 안 됐다 때문에 주민들한테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처분이 아니다. 변상금 부과 같은 경우에는 뭐랑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조심해야 돼. 행정재산의 무단점유 사용이든 아니면 일반 재산의 무단점유 사용이든 둘 다 변상금 부과는 다 처분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입찰 보증금, 국가도 우리처럼 똑같이 보증금 받는다고 했어요. 보증금. 그래서 입찰에 온 그 회사들이 나중에 일을 제대로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제대로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만약에 이렇게 민간에다가 위탁을 한다라거나 입찰을 한다라거나 이렇게 해서 민간에 아웃소싱을 하잖아요. 아웃소싱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영무 계속의 원칙이라고요. 공영무 계속의 원칙. 공행정 사무는 지들 회사의 사정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거나 중간에 멈추거나 중단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돼야 되거든요.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좀 받아놓는 거야. 보증금을 좀 받아놓습니다. 보증금 안 받아놨다면 나중에 얘가 제대로 계약을 이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원래 따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례가 이거를 뭐라 불러? 손해배상 예정금 이렇게 부르죠. 손해배상 예정금. 손해배상 하는 순간 바로 떠오르죠. 손해배상 판례는 사법관계. 그러면 그 예정금도 사법관계 처분이 아니겠구나. 그 다음에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을 대신해서 토지 면적 등록 정정 신청에 대한 반려 행위, 토지 면적 등록을 정정을 안 해준다. 그럼 당연히 보상금이 달라지잖아요. 보상금이 바뀌기 때문에 역시 보상금과 관련된 문제로서 행정처분성 관리의무 영향 미친다고 볼 수 있겠고, 일정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그러면 건축허가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계획 심의가 안 나오면 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심의에 대한 반려도 처분이라고 본다. 과다하게 과어급된 퇴직연금, 국가가 너무 많이 준 거예요. 퇴직금을 퇴직공무원한테 너무 많이 줘서 달라라고 했을 때 이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게 저거에 해당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의견 청취에서 긴급재판 곤란 포기,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예외 사유에 재판 쪽. 이건 법에 따라서 이미 환수금이 결정돼 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에 의해서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별도의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처분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처분이니까 지금 처분 절차 얘기가 시작은 된 거잖아. 시작이 됐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거잖아. 누가 처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처분은 맞으니까 처분 절차 적용을 시킨 거고, 적용이 된 다음에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파악해 본 거예요. 예외 사유라고 인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의무를 부과하는 거 맞습니다. 급부 의무 부과는 하명입니다. 인근 주민 등의 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 이건 신청권이 인정이 안 되죠. 일반적인 상황, 인근 주민이 계획 막 바꿔달라고 폐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외는 3개밖에 없죠. 판례가 일일이 그 계획의 폐지 변경 신청에 대해서 응답할 의무는 없다고 했고요.
다음 이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결과만 뭐가 있어요? 기각 결정도 있을 수 있고 인용 결정도 있을 수 있죠. 만약에 기각이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거부 처분을 그냥 유지하겠다는 의미인 거고, 인용이라고 하게 되면 이전의 신청에, 요번에 이의 신청, 요게 아니라 이전의 허가 신청에 대해서 인용하겠다라는 의미밖에 없는 거고, 이 신청의 결과 통지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처분이 아닙니다. 2차, 3차 계고, 독촉 이런 거는 최초 독촉, 최초 계고만 처분이죠. 당연퇴직된 공무원 재임용 복직 신청에 대한 거부. 이건 뭐냐면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어.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가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결격 사유를 발생을 시킨 거야. 그래서 자동으로 공무원 지위를 박탈당한 거야. 예, 그리고 나서 그 사유가 없어진 거야. 사유가 어떻게 없어졌게? 그 부분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왔어요. 위헌 결정이 나와서 본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 거야. 않게 돼서 얘가 복직시켜달라고 한 거야. 하지만 넌 이미 그때 뭐예요? 당연퇴직 됐었기 때문에 현재 거부는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라고 확인해주는 의미밖에는 없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네. 보충력 편입 처분. 예, 보충력 편입 처분 처분이죠. 예, 현역병도 뭐 처분이고, 뭐 공익근무원 뭐 다 처분입니다. 이거는 지방병무청장이 행하는 병역법상의 병역 처분 맞습니다. 병역 처분 맞고, 정보 공개 내용뿐만 아니라 방법 부분에 대한 거부도 처분이라고 했죠. 방법까지가 정보 공개 청구권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 했고, 예, 얘는 괄호 어디 갔냐? 공매는 대리로서의 처분이지만 결정은 내부행위, 통지는 처분 절차이기 때문에 처분 아니라고 했고요. 이건 무효인 부가 처분에 따른 과오납부 금원하고 그 다음에 초과납부 금원에 대한 반환 환급 청구에 대한 문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둘 다 처분 아닙니다. 둘 다 처분 아닙니다. 둘 다. 왜냐면 이건 무효잖아요. 무효인 부가 처분이면 원래부터 낼 의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국가는 받을 권리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납부가 된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서는 그것을 반환받을 권리가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는 거고, 반환해야 될 의무가 국가한테 원래부터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반환 거부를 해봐야, 예, 나는 반환 청구권이 원래 있어요. 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원래 있습니다. 이 반환 결정이 있어야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인정되는 거 아니야? 잘 알잖아. 무효인 부가처분이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바로 성립된다고. 바로. 초과납부 금원, 이거는 워낙 유명한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부분이든 아니면 다른 세금이나 아니면 보험료 부과든지 간에 적법하게 부과가 됐는데 내가 그걸 초과해서 납부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환급 청구권이 있는 거고, 여기서 환급 결정이 있어야만, 예, 환급 청구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니까 처분이 아니라고 했고요. 원천징수 의무자 패스원 KG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처분이 맞죠. 예, 이게 신민이가 번 돈이 얼마다라는 게, 예, 바뀌어서 내려오면 이 원천징수 의무자 패스원이, 예, 징수에다가 갖다 줘야 될, 납부해야 될 금액이 바뀌어 버립니다. 금액이. 하지만 신민이한테 원천 납세 의무자, 소득을 진짜로 번 사람, 가져가는 사람,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 나한테 보내봐야 나한테 아무 영향 없습니다. 예, 패스원이 내야 될 돈이지 내가 내야 될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처분 아니죠. 권한위임, 이거는 기관 내부에 있어서의 상호간의 권한위임은 내부행위죠. 내부행위니까 처분이 아니다. 다 끝났네. 근데 이거를 보는 순간 바로 처분인지 아닌지 보이겠습니까? 보여야 되거든. 왜냐면 이거는 딱 10% 정도 나와요. 10% 정도. 그러니까 딱 행정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니라는 문제가 나오는 해도 있고 아닌 해도 있지만, 처분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은 어쨌든 4개에다가 20개, 80개 중에, 예, 못해도 10개는 포함되어 있어요. 10개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한 10점 정도를 결정을 짓게 되거든요. 그럼 이건 거의 당락을 결정할 정도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오늘까지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좀 제가 좀 뭐 더 이상의 다른 설명은 필요 없고 이렇게 번호만 쭉 매겨가지고 예, 좀 더 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런 고민이 좀 들고요. 예, 좀 더 생각을 해보고 판단해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이렇게 좀 묶어놨었는데 묶지 말고 그 바운더리 묶지 말고요. 그냥 쭉 깔아놓고 이건 뭐 때문에 처분이고 뭐 때문에 처분이 아닌가, 행정행위 종류든 뭐든 간에 직접 찾아 들어가는 연습을 이제는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고민을 어젯밤에 좀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인사위원회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사위원회로 돼 있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징계의결, 이건 뭐예요? 이거는 결정권, 표시권, 이거에서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정권, 표시권. 결정권은 징계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표시권은 징계권자가 가지고 있잖아. 그럼 징계위원회가 하는 징계의결은 행정청이 한 행위가 아니잖아요. 행정청이 한 행위가 아니니까 처분은 아니고요. 또 이건 그냥 내부행위예요. 내부행위이기 때문에 외부행위가 아니니까 그래도 또 처분이 아닙니다. 처분이 아니고요. 행정청의 행위도 아니거니와 외부행위도 아닙니다. 소방서장이나 본부장이 건축에 대한 동의부동의, 이거는 이제 소방법 얘기하는 거지 건축법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이런 걸 우리가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이 동의부동의 같은 경우에는 처분이 아닙니다. 요거는 하나 뭘 조심을 하셔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세무조사 결정 같은 거랑 비교하는 거였죠. 그것도 내부행위인데 처분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차이점은 얘는 통지 안 합니다. 얘는 통지를 안 합니다. 동의가 됐는지 부동의가 됐는지 사실을 건축허가 신청을 한 신청인한테 통지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부동의가 나와버리게 되면은 동의는 당연히 처분 아니고요. 부동의가 나와버리게 되면 건축허가도 무조건 거부되거든요. 필연적으로. 반드시 N 그대로 필연적으로 거부가 될 건 맞아요. 맞긴 한데 그러면 이제 장래 위험 방지 필요에 따라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얘는 통지를 안 해줘. 그러니까 처분성을 인정을 해봐야 그것을 실현시킬 수가 없어요.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허가 거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이 부동의의 위법을 그 안에서 다퉈야 되는 것이고 1994년도 서울대학교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인정을 했죠. 공권력 행사라고 인정을 하기는 했지만 처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처분은 아니라고 했어요. 처분성까지 인정한 건 아니었었고요. 이게 뭐였어요?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서 그대로 실시될 것이 예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비구속적 계획안이라거나 이런 입학 요강 같은 경우에도 그 공권력 행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공권력 행사라고 하더라도 다 처분은 아니잖아요. 처분을 인정한 건 아니고 이건 아까 나왔던 그거네요. 일반 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일반 재산에 대한 대부 계약, 빌려주는 거를 이건 사물이니까 사법상 계약이라고 했죠. 사법상 계약. 옛날엔 이게 행정재산에까지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거부 결정을 했다. 이거는 광주보상법이 처분적 법률이죠. 처분적 법률이니까 권리는 원래부터 보상청구권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얘네가 보상 결정을 하든 거부 결정을 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처분이 아니니까 항고송을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석탄산업법, 석탄 가격 안정금 지원금 지급 결정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역시 법에 근거해서 바로 인정되는 지원금 지급 청구권, 권리가 바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급 결정이 있어야만 권리가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니까 이 결정도 처분 아니다. 이건 당사소송 제기하는 문제죠. 항고송을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농지법상의 농지처분 의무의 통지, 이건 뭐예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농사를 안 짓고 있다 그러면 농지처분 의무 통지 한번 때리고, 그런데도 안 한다 그러면 농지처분 명령을 할 수 있고, 그런데도 안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행강정을 부과할 수 있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이게 있어야만 뒤에 농지처분 명령이나 이행강제금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이건 처분이라고 했어요. 처분.
세무조사 결정 같은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의무라거나 검사에 대한 수인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처분이고, 그 다음에 세금 부과 처분이라는 장래 불이익 방지 필요에 따라서 또 처분성을 인정을 했죠. 판례가 조기에 근본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은 없는 공무원이죠. 계약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랑 똑같이 보라고 했어요? 판례가요. 감봉 처분과 똑같이 봐라. 보수삭감 행위는 감봉 처분과 동일하게 지급하라. 그렇기 때문에 감봉 처분은 처분 맞죠.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나 기각결정, 국가인권위에다 우리가 진정을 넣은 거예요. 진정을 넣었는데 그 진정에 대해서 각하나 기각이 나오게 되면 구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박탈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이 맞다고 했고요. 관리지역 내 2층 건축물 신축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 이 표현 요거예요. 요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문제에서는. 관리지역 내 2층 건물. 이게 관리지역 내 3층 미만 이렇게 돼요. 3층 미만 이렇게 되는 거여서, 이렇게 되면은 개발 행위가 필요하면서 이거는 소규모 건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발 행위가 필요하면서 소규모 건물. 무슨 말씀이냐면 요 건축 신고에 개발 행위 허가가 의제가 된 상황입니다. 의제가. 인허가 의제 제도가 적용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게 되면은 개발 행위 허가에 주변의 토지 이용 실태와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내용적 심사가 필요한 실질적 요건이 인허가 의제 때문에 신고 요건에 포함되니까 이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전환이 되고요. 그 수리가 처분이익이 되고 수리 거부도 처분이익이 되고 하겠죠. 그 다음에 출생신고는 위에 있는 건축신고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요. 건축신고는 신고를 해야만 건축을 할 수가 있죠. 이건 금지 해제적 신고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문제를 왜 내신 거냐면, 그 다음에 11년도에 판례가 건축신고 판례 다음에 착공신고 판례가 나왔잖아요. 착공신고랑 똑같이 정보제공적 신고 문제를 출제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거는 출생신고는 정보제공적 신고죠. 내가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 잘 참다가 이제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을 정보만 제공하는 거예요. 정보 제공적 신고가 되는 건데, 이게 기간 내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은 얘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보시게 되면은 과태료 5만 원 이하 부과할 수 있다가 돼 있어요. 이것도 역시 장래 불이익 방지, 장래 위험 방지 필요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을 시켜야 된다. 정보 제공적 신고는 무조건 자기완결적 신고죠. 자기완결적 신고니까 수리는 처분이 아닙니다. 수리가 처분이 아닌데 수리 거부는 처분이 될 수가 있다. 수리 거부는 모처럼 착공신고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하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확정을 지었고요. 좀 더 갑시다. 좀 더 가고, 그래서 이번 달에 토요 특강, 이게 원래 소독약 특강이고, 이제 우리 매직스쿨은 토요일에 하기 때문에 토요 특강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원래 기획안에 따르게 되면, 그래서 소독약 특강의 법적 성질 파트는 4번 가겠습니다. 4번 가고요.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2주 했죠. 2주 했으니까 2번 더 해서 법적 성질 관련된 거 한번 제대로 다 정리 게임 끝내고, 그냥 그 다음부터 다음 달부터는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은 암기만 하시는 걸로 이렇게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